네, 관련 이슈들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보신 내용이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현직으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에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만 의원하고 이제 윤관석 전 의원이 현재 의원이죠.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현역 의원으로 첫 번째로 오늘 이성만 의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이성만 의원이 이전에 사전으로 일정 조율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 상임위원회 활동 때문에 일정을 좀 미쳐서 오늘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제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이성만 의원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 그리고 조사 일정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돈과 관련해서는 돈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그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어찌 보면 수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 이것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난 3월 그 전당대회 때 2021년 3월 말경에 전화 녹취록의 내용이 돈에 관해서 내가 준비를 해서 전달해 주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이성만 의원은 그게 그 해에 3월 30일에 통화했던 것과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초에 했던 통화를 편집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시차가 있는 거고 전당대회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관계가 없는 내용에 관한 통화인데 이게 마치 내가 돈을 전달한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음성 파일에 버젓이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 뭐 이랬더니 이제 짜깁기가 됐다. 뭐 그건 검찰 내가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적용한 이성만 의원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적시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정당 그 공직선거 당내 경선에도 정당법 같은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따진다면 당시에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자금을 마련을 했고 그게 강내구 현재 구속됐죠. 지금 수사원 공사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있었던 강내구 감사위원을 통해서 각 뭐 지역본부장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전체적인 틀이고 그 가운데서 주로 지역본부장이 전달하는데 이성만 의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어쨌든 검찰은 돈 봉투 조달 전달 과정도 보겠고 그리고 구체적인 수수자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까지 지금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뭐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특정이 좀 돼가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될 거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돈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정말로 뭐 이른바 표를 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뿌린 것이냐 아니면 뭐 이게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경선 내에서 당 내에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 뿌린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 보도 봤더니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특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초기부터 돌긴 했습니다만 그중에 진짜 누가 뭐 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확인된 바는 아직은 없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본부장도 그렇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파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은 지역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들이 지역본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본부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파악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특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성만 의원 조사하고 그리고 뭐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윤관석 의원 부르겠다는 계획이고 뭐 그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이성만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쪽이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들에게 주로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전달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고 또 송영길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그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아마도 윤관석 의원을 먼저 좀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집회 관련 소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일단 지금 건설노조원 한 분이 간부 한 분이 이제 지난 1일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노조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늦어가면서는 마침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00일 추모 집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일종의 시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게 1박 2일로 이어지면서 도심을 점거하고 뭐 시민들 불편하게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이제 평일날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집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뭐 출퇴근이라든가 이제 평상 평일날 낮 시간대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한 5만 명 가량 되는 노조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정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쪽에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인원들이 해산을 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집회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원래 허가받은 도로 저변구역 이외 바깥으로까지 나오는 사례가 있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밤을 새거나 아니면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음주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시민들 보기에는 좀 불편할 정도로 거리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어져서 민원 사항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노총은 어쨌든 5시를 넘긴 부분에 있어서는 추모 문화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집회 신고 시간을 넘겼으면 그럼 해산 명령 내리고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강제 해산이라는 걸 적용을 하려면 명확하게 어디에 모여서 어떤 집회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날 어떤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전반적으로 그 이태원 참사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명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법원에서도 허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고 나머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흔히 모여서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집회가 아니라 해산하지 않고 그 지역 쪽에 전반적으로 흐트러져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군데군데 뭐 일부 목소리를 좀 높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강제 해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일정한 집회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경찰에서는 이걸 불법 집회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를 집회라고 봐야 되냐부터가 조금 모호한 상황이긴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래요. 6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했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직접 발표하고 뭐 서울시도 형사 고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집회가 맞다라는 거고요. 그 집회 가운데서 해산 명령을 불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집회를 통해서 허가된 도로구역 이외로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민노총은 우리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태원 행진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사항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맞서고 있고 서울시의 입장도 경찰 입장과 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불법적인 점거였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불법 정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뭐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변상금 부과 처분해서 1억 원 가량을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결국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의 불편을 주는 거는 예고된 일이고 시위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된 주변의 뭐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어느 쪽에 더 수긍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집회에 대해서도 뭐 성격 규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노조의 움직이라든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같은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 정부가 반노조 기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과 서울시까지 이제 편승하고 같이 하고 있다. 네. 집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빈틈은 있었다. 이렇게 유감을 나타냈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간호사 단체가 조금 전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예, 간호사 협회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만 명 가량이 집회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이런 식의 어떤 단체 행동은 첫 번째 행동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사실 이전에는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뭐 의료연대라고 해서 의사협회와 또 간호조무사협회라든가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이 파업에 나서겠다, 내지는 단체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간호법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간호사협회 쪽에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에 나선 거죠.
그 지금 분위기상 간호법이 국회에서 다시 협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시겠다시피 이제 제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의결 요건 자체 정석수 요건을 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법이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간호사들의 최후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저는 이 상황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일반적인 저희 같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뭐 단체 간호사분들은 의사분들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고, 약간 정부는 방임하고 있고, 정부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간호사협회 간호사분들은 공약이었는데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법도 거부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놓은 대책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 있으면 22일에 어쨌든 민주당은 그냥 현안대로 법안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처리하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조율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예. 좀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볼모로 해서 안전과 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게끔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아마 일선에서 병원에서 뭐 진료 같은 걸 받아보신 분들은 뭐 간호사분들이 체열을 하거나 이런 거 혼자 하시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던 것들이, 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을 간호사분들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에 이제 의료 부분에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을 때도, 전공의 파업이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간호사들이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인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분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는 이거를 인정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이걸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쪽을 편을 든다기보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분명히 맹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가지만 이게 병원에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불편을 줄 것이다라는 게 준법 투쟁인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도 불법이 안 되도록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도의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좀 더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금 어쨌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를 대신해서 하던 일들 우리가 그만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대한의사협회가 너무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게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 이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 이렇게 오늘 입장을 근데 냈더라고요. 병원 측에 인력을 충원하려면 그럼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건 또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로 풀리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정부나 당국이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